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진 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3월 올해 들어 첫 동시만기를 넘긴 코스피가 곧바로 복병을 만났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회사채 시장에서 또 하나의 철강 기업의 디폴트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발표를 앞두고 역시 우려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1910선까지 밀리고 말았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열차게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 내내 1조 3천억 넘게 주식을 정리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유가지권 시장에서 특별히 코스피는 50포인트나 넘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주가는 2월 초 수준으로까지 회귀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그런 허탈한 기분도 좀 드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문제는 뉴욕 증시까지 밀렸지만 이후에 크림반도 주민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주민의 96%가 현재까지 집계 결과요. 러시아의 귀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미국 등 서방 쪽에서 러시아에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이 또 얼마나 요동칠 것이며 이머징 마켓 포함해서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에 얼마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서 자산이 빠져나갈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3월 FOMC 회의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중간에 한번 변곡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북한이 미사일까지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반등해줬으면 하는 욕심도 생겨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출발진 시와이드 2부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넘버원에게 듣는다. 먼저 미국을 좀 떼놓고요. 중국과 일본, 특별히 중국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전문가시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두 번째 디폴트가 났습니다. 상하이 차오리솔라 태양광 업체에 이어서 이번엔 한신철강이라는 최대 민간 철강 기업의 디폴트가 부도가 발생을 한 건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디폴트 나는 기업들을 계속 허용하는 분위기네요. 이제 연쇄 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들려주시죠. 네, 리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인 대회 때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물린 손을 좀 잘라낸다는 그 각오로다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좀비 기업들은 잇따라 그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엔 들어와서 중국에서 그 과잉 생산 시설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그 전력 발전량하고 은행 대출 잔액의 격차인데요. 그 차이가 무려 5천조 원에 달할 만큼 과잉 생산됐던 부분들,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 부실채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은행권의 그 금리들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20%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산업인 LED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부동산 개발회사, 자원, 소재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3월달 들어와서 눈에 띄게 지금 하락하는 도시들이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또 신용 위험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해 6월, 7월달까지도 계속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수요 부진 이것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또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이어지는 모양이네요. 부동산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회사채 부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시장까지 사실은 불안하죠. 은행 외 대출을 일컫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 쪽에 통제가 안 된다면 이른바 금융위기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융 위기로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시장 자체가 중국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중국 정부는
앞으로 그 예금금리 상한을 규제를 푼다든지 민간은행 허용 그리고 또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을 좀 퇴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재 산업이 이재 상품이라고 해서 그림자 금융이 하나의 상품인데요. 1,700조 원 정도 달합니다. 여기에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MMF와 비슷한 그 신금융 상품인 위어 바오라고 하는 그 온라인 금융 상품들을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이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상품으로 좀 대체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그림자 금융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또 그림자 금융이 미국의 그 GDP 대비해서 200%못 미치는 70%라 그러지만 실제 중국 기업들의 그 채권 자체가 불확실하고요. 또한 그 불투명한 그 구조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올해 내내 아무래도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불구하고 금융 위기까지 확대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볼까요?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마크 파버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심지어 4%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집값 거품의 붕괴 이제 막 시작되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6월 달에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그 부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그 등기 제도라는 것은 전국 500개 도시의 부동산, 금융, 호적 종합전산망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세라든지 증여세, 거래세가 이제 중과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직으로 수백 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중국의 큰 손이라고는 따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통째로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둘러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그 광주와 같이 일선 도시들은 중국 전체 그 부동산 시장이 한 17%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국 흐름을 주도하는데요. 이런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이 먼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중국의 신용 위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성장률 관련된 지표도 좋지 못했죠. 사실 2월에 수출부터 급감하면서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연이어 중국의 어떤 1, 2월 산업 생산도 좋지 않았고 고정자산 그리고 소매 판매 모두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기 경착륙의 신호로 봐야 하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그 성장률 지표로 보면은 그 1분기 GDP 성장률 한 7.4% 정도 되고요. 상반기에도 7.5%를 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중국에서는 7에서 7.2% 정도를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경기 경착륙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은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되면은 금융정책 기조를 완화로 바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지준율 인하라든지 공개 시장을 통한 그 통화 공급 그리고 공공 사업을 통한 재정 지출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이 고도 성장에 따른 그 부정부패라든지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자주 미세 조정을 통해서 성장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삐끗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신용 위험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1분기 GDP 성장률도 예상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한데 말씀해 주셨던 전인대 폐막 이후에 나올 미니 부양책에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성장률 한번 보고 나서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미니 부양책 언제쯤 나오고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무래도 4, 5월쯤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시점을
기에서 아마 중국 정부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 공급 그리고 국유 운용을 통해서 환율 개입을 하면은 그만큼 또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그 절차를 거친 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지율 인하에 좀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재정 출동에 대해서는 아직 3, 4월 정도 통계를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재정 적자를 작년보다 1,500억 위안을 좀 늘렸기 때문에 철도나 도로, 원전, 서민주택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에코 자동차를 50만 대 정도 보급을 해줄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에코 자동차에 대한 그 번호판 취득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책, 여기에다가 배기가스 과다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신차로 바꾸게 하는 이런 자동차 하향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5월쯤 중국의 인프라 확충 그리고 환경 투자와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니케이가 3% 넘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주간 기준으로도 이렇다 보니 6% 넘게 많이 빠지면서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엔달러도 101엔대까지 다시 쳐져 있습니다. 엔화의 강세 그리고 니케이의 폭락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전통화인 엔화로의 그 자금 유입이 지금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가는 걸 무척 꺼려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그 경기 위축에 따른 엔화로의 자금 이동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점은 3월 말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이 그 결산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배당 그 자금을 가져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엔화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오늘부터 중국의 그 위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하루 변동폭이 1에서 2%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 통화인 그 엔화에 대해서 그 강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화는 계속 강세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외부 환경만 아니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수익이라든지 예상 주가 수익을 보면은 현재 주가 수익비율 14배는 무척 싼 편입니다. 하지만 선뜻 매수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IPO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 있고요. 또한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았으면 소프트뱅크라든지 화나, 도요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 매물이 계속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는 당분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특별히 대외 불안뿐만 아니라 위완화 변동폭 확대 고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의 추가 강세, 니케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죠.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야심차게 시작하는 그런 코너인데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첫 시간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오늘부터 새롭게 오늘 하루하루 어떤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또 물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더 명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익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 만큼 좀 더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네오위즈 인터넷입니다. 네.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2013년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게임 산업 자체가 적자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바로 카카오와 어느 정도 제휴를 통해서 지금 음악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 게임 산업 자체를 철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절감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맞이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게임 산업에 들어갔던 인원이 총 90명이랍니다. 하지만 90명 자체를 다 정리해고를 좀 하고 그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 서비스를 구현을 하면서 카카오와 공동으로 음악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플랫폼이 되는 시장 자체에서 지금 네오위즈가 플러스 알파를 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벅스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세이클럽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꾸준히 음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카카오 뮤직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얹음으로써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구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봉이라든지 아니면 월간으로 수익률도 상당히 크게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지금 실적 자체가 흑자전환이 된 만큼 조금 추가적인 오버히팅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컨텐츠 유통 서비스를 하는 업종은 PER 25배에서 30배를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21배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판단을 내려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고, 카카오 뮤직 1000만 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했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실적 자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거래 3일 동안 지금 적산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양봉 3개가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양봉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한 번씩 시가 자체를 누르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을 거예요. 그만큼 금요일 시장에서 시가를 누를 만큼 지금 힘을 조금 더 비축을 했다. 하지만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 앞서 있던 물량을 지금은 다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타이밍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시초가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시장가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12,200원까지는 한번 보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방, 두 방, 그리고 세 방, 계속적인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운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첫날인 만큼 곧장 한 방이 이룩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 뮤직을 통해서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네오위즈 인터넷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6거래일째 상승. 지금 이미 신고가를 거의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 사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오늘장 출발 상황과 도움 말씀까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이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은 역시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시장 예상부터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금요일장까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20선도 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도 많이 꼬여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주말에 대외 악재가 더 심화되거나 혹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을지요? 예, 일단 시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핑계거리를 좀 대면서 주식을 좀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마도 계속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1900포인트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지수는 약보합세에서 보합권역까지 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대 거래가 되고 있는 동시효과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수급적인 흐름들만 보더라도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부분부터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효과의 흐름들 좀 업종별로 좀 본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 이 동시효과의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자동차 속 섹터의 지속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도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해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뭐 매수하기엔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해도 좋겠다. 낙폭이 컸었던 그런 대형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이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게 된다라면 괜찮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저희가 좀 가져보려면 언제쯤 어느 지수대가 돌파돼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당분간은 좀 박스권형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2분기 때부터는 아마도 이 실적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2050포인트를 당분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대는 쉽게 넘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은 점차적으로 좀 좁아지고 있다. 즉 2000포인트대에서 1900포인트 초반권역까지 이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2분기 때, 1분기 말이나 2분기 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 좁은 박스권의 플레이가 이어질 것 같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확인해 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거래일에 좀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이 금요일날 이 LG U+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주를 좀 샀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이 한국타이어, 뭐 한진해운,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제일제당, 신세계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역시나 뭐 다양한 업종을 샀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내수나 소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 그 다음에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삼성테크인, 뭐 현대차, 오리온, NH 엔터테인먼트, KTNG 역시도 기관도 간간히 좀 내수주의 포커스가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뭐 IT도 샀고 통신주도 샀는데 역시나 기존에 좀 매수를 해오던 이 현대차 자동차 업종 계속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이 사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빠지는 이유는 역시나 외국인과의 어떤 수급 충돌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내수주를 좀 가지고 가시고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내수주와 자동차 업종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게임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나 문화 콘텐츠 그리고 거기다가 바이오 이쪽도 계속적으로 좀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는 이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업체들이 오늘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군까지 들어봤습니다. 통신주가 금요일장에서 수급이 꽤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환 거래소 쪽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7만 원대 정도에서 반등을 세게 못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2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었던 현대차가 오늘 추가 상승이 일단은 이상이 되고 있지만 30만 원 이미 깨진 모비스는 오늘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차도 역시 5만 5천 원대를 살짝 내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어집니다. 네이버가 3% 정도 급락했었죠. 최근에 부침을 계속 겪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88만 원대에서 한번 터치를 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이제 80만 원대 초반이라면 거의 10% 정도 주가가 고점 대비 빠져있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가량 추가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37,000원대 초반이면은 아마 60일 이평선을 타고 이쯤에선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됩니다. 신한지주,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지난주 금요일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 17일) 우리 장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락세로 장을 마쳤지만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결과는 이후에나 공개가 됐죠. 간밤 이제 새벽에 주민투표의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다 윤곽을 드러냈는데 96% 지금쯤 한 97%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귀속을 찬성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 회사채 기업에서 두 번째 디폴트 소식이 있었었죠. 그리고 차례대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바로 전일엔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 25발을 세 차례에 걸쳐 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선 정도까지 밀렸던 우리 장이 오늘 아침 반등할 수 있다 하는 전망도 들어봤었는데요. 출발 상황 나오고 있네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불이군요. 예, 일단 시장은 보기 좋게 일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좀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쪽 섹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약보합세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악재, 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될 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선물 같은 경우 0.2% 가까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반등의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다. 수급적인 이 현물 시장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오늘 같은 흐름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쪽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가는 차별화된 그런 시장들이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아마 코스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일단은 1920선 내줬습니다. 오늘장 개장 분위기 한번 짚어드렸고요. 일본 증시 어떻게 개장했냐고요? 중요하죠. 금요일날 폭락했기 때문에요. 3% 넘게 금요일날 폭락했던 니케이도 오늘 0.5% 정도 더 빠집니다. 14,250선대 초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오늘 아침 반등을 못 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외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지만 NDF가 빠졌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엔화하고 유로화가 그만큼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엔화 강세에 일본 증시는 오늘 추가로 더 밀리고 있는 듯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코스닥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는 안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 정도에서 127만 원대 걸려서 출발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현대차가 소폭 상승, 한국전력도 소폭 상승,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급락했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1% 가까이 추가로 밀립니다. 하이닉스가 동시효과 상황 그대로요. 지금 1.8% 정도 밀리면서 역시 61선에 닿으면서 출발했고요. 금요일장 3%대 크게 밀렸었던 최근에 외국인들이 네이버하고 삼성전자를 약간씩 판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네이버는 오늘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에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 더 확인을 해보죠. 기아차도 오늘 파란불로 출발했습니다. 결국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가운데 좀 괜찮게 출발하는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약간 지금 에이스텔스와 좀 화면이 딜레이되고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정도만이 2% 가까이 급등하면서 꽤 괜찮은 출발을 보이는 것이 시총 상위주 거래소 내에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LG화학, 현대중공업은 신저가의 신저가를 날마다 경신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일단 강보합권 정도에서 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약간씩 움직여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죠. CJ ENM이 한 번쯤 쉬어간들 어떠리 하면서 오늘 1%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홈쇼핑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개장하고 있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개장한 지 막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세를 띠면서 꿈틀거리는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다시 나가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뭐 보험업종이 오늘 조금 강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이 제일 강하네요. 통신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업종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좀 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 큰 기계업종보다는 약간은 중소형 쪽의 기계업종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내에서도 뭐 소형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업종이 조금 강세를 띠는 모습.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서비스와 운수장. 서비스에는 뭐 내수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운수장비는 역시나 자동차 이쪽으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주가 금요일로 좀 매기가 많이 형성된 틈을 타서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은 또 자동차 업종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일단은 전일 대비해서는 등락률 일단 오늘 섬유 쪽, 의류 쪽이 역시나 강합니다. 최근에 좀 트렌드이긴 한데 대형 패션 업체보다 중소형 패션 업체들이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또 IT도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나오는 모습.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IT 부품이 아니라 조금은 이 논외에 있는 IT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한별과컴퓨터, 한국정보인증, 뭐 비트컴퓨터, 이니시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통신 서비스인데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원세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또 아침에 상승하는 모습. 최근에 뭐 또 사물인터넷과 관련돼서 좀 엮여서 올라오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입니다. 물론 대형주에서도 부품업체들이 있지만 중소형주 쪽의 부품업체들이 오늘 좀 강세를 띠는 모습.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IT 부품업종,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좀 IT와 이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IT와 자동차 부품 쪽의 강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살짝 수급 얘기를 들려주셨었던 우리 정재현 멘토님께 오늘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내내 팔았고 목구매는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은 좀 그치고 있는지요? 예, 일단 뭐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외국인 쪽 아직까지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 11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로 일단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시장은 지수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상승으로 좀 반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서는 크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셀트리온이 먼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강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반등 시로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긴 하지만 지수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 시총 상위주들이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두 번째 디폴트가 났고 또 크림반도 주민투표 결과도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도 NDF가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와 함께 출발 상황 그리고 FMC 회의가 걸쳐있는 이번 주간 레인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07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1원 40전과 1072원 8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72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달러원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반등세 역시 만만치 않은 모습이고요. 환율이 상승 재료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장중 내내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재료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 화의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요. 어제인 일요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크림 반도에서 진행된 주민투표가 러시아와의 병합을 찬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험통화 약세 재료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지난달 중순부터 달러화 대비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11월 이미 점진적인 위안화 변동법 확대 방침을 중국이 밝힌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변동법 확대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는 위안화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일방적인 강세보다는 양방의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달러 위안은 현재 6.15달러 수준에서부터 6.27달러 수준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아시아의 위험통화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화를 포함하는 위험통화들에게 약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험통화들이 약세를 보일수록 위험통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엔화는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지정학적 우려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재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크림 반도의 사태는 시장의 위험 회피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림 반도 주민투표 결과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위험 자산과 위험 통화들에게는 약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 통화 약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는 달러와 강세 재료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20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입니다.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전통화 대비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달러원은 이러한 달러와 강세 재료와 위험통화 약세 재료를 모두 반영하면서 이번 주 후반경에는 기존 박스권의 상단인 1070원대 후반대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박스권 거의 상단까지 왔었는데 FOMC에서 테이퍼링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더 오른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원달러 환율은 약간 박스권 상단을 살짝 더 뚫는 1070원대 후반까지 이번 주 가능하겠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약간 반등세를 보이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4종목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STX 중공업입니다. 자본 잠식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겹치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밀려 있거든요. STX 그룹주 최근에 좀 얘기가 안 나오면서 조용했었는데 중공업이 오늘 또 안 좋은 이슈로 돌발 종목 첫 종목에 꼽혔습니다. NC소프트가 좀 쉬어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 21만 원대에서 그랬는데 오늘 급등합니다. 중국 사용자 회복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된 듯 보이고요. 한진해운홀딩스는 이제 한진그룹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 저희가 금요일장 딱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까지 똑같은 재료로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이 무더기 미사일을 전일 발사했죠. 방산주 흐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이상 4가지 종목군들을 돌발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먼저 STX 중공업부터 살펴주세요. 네, 일단 STX 중공업은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자본 잠식에 따라서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지난 14일에 STX 중공업은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의 50% 이상 58% 정도인데 잠식된 사실을 공시를 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급락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STX 그룹주나 특히나 중공업의 어떤 자본 잠식 우려는 뭐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어 왔었던 문제긴 한데 일단 수면 위로 제대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로 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시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좀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보고 어떤 수순으로 좀 이어져 가는지 시나리오를 좀 파악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의견이 나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70만에서 80만 사이였던 동시 접속자가 100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된다. 3월 중 추가 콘텐츠 업데이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가한 트래픽이 굉장히 좀 스테이블해질 수 있다,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고요. 또 한 사이트에서 한 하우스에서는 이 NC소프트에 대해 신규 모멘텀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 그간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좀 반등을 하는 개선이 되는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 이익 기대감,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강세로 이 주가를 터닝시키는 가장 주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오늘 밴드 저항들을 좀 뚫었기 때문에 25만 원 가격대까지의 한 24만 원 후반대까지의 가격 트라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24만 원 후반대가 가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25만 원대 가격 그리고 직전 고점이 25만 3천 원대 가격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서 뚫지 못한다면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 쪽의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25만 원대 가격 회복 이후에 직전 고점인 25만 3천 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진해운홀딩스인데요. 일단 분할합병 소식 때문에 뭐 이틀째 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진해운홀딩스에서 분할된 해운 지주 사업 부문과 상표권 관리 사업 부문을 합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날 공시를 했고요.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이양되는 수순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분할합병 소식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회사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너 쪽으로의 어떤 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매수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또 내일의 주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내일도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한다면 내일 장중에 좀 매물 공방들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통 상한가가 3번 정도 가면 매물 공방이 좀 치열해지는 수순이 있는데 일단 내일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또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사일이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많이 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국내 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학습 효과라고 해둬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 북한의 어떤 이 이슈들을 특히나 미사일 발사 관련된 이슈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국내 증시를 뭐 변동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곧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또 미사일이 많이 발사됐기 때문에 오늘 또 스페코, 뭐
주택, 이런 휴니드,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북한 이슈는 그렇게 장기간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이 단기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에 참여한다.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의 관련주들 움직임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NC소프트는 25만 원대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동부대철이 포스코의 피인수 기대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점 상한가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지난주 금요일 바닥권에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겠지만 기관이 최근에 차곡차곡 매수하고 있는 사이 LG디스플레이가 오늘 1분기 실적 저점 전망까지 나오면서 추가 반등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전공을 비롯한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섹터 분석에서요.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 오늘 좋고요. 아프리카TV가 지난주에만 한 4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더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 동부제철, LG디스플레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부제철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한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포스코 쪽에서 좀 인수 제의를 좀 한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검토된 부분들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쪽의 이득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아마도 이 부분들은 성장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강한 매수세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혹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상승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패널 가격, 이 패널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이 빠졌을 때는 패널에 대한 공급 악화,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오늘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는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패널 가격의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 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5%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평화전공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한 이 개선, 증설했던 이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에도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자동차 쪽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TV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같은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자리대에서는 이제 매수관 쪽으로 좀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어디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줄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외국인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으나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할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안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즉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통 이제 3개월 정도의 보유예수 기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차를 됐을 때는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수급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승의 흐름들 누가 매수해줬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횡보를 해줄 것이냐 그 부분들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보유예수 물량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셨고요. 앞서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분석도 도움 말씀 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본전을 기다리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이번 파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상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오는 게 습성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5,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상승을 한다라면 아마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갖고 계신 분들 가격대 판단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이요, 골프장 인수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버랜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데 반등폭이 아주 오래간만인데 더 크게 좀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호텔신라 9만원 찍고 약간 눌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9만원 터치 비스무리한 시도가 있었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밀리나 했었었는데 도시바 이어서 샌디스크까지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아까 아프리카 TV도 급등하고 있다. 근데 뭐 따라살 자리는 아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M게임이 작년에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곧바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삼성물산 건설주 얘기부터 M게임 얘기까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 삼성물산이 좀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에버랜드와 같이 레이크사이드 CC 인수 때문에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입니다. 일단 이 에버랜드와 물산이 공동으로 레이크사이드 CC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분율로는 일단 물산이 한 80%, 에버랜드가 한 20% 정도 지분율이 되고, 일단 삼성물산 지분에 해당하는 한 2,800억 정도는 연초 수잔 알제리 발전 선수금과 미분양 주택 판매 대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CC, 이 레이크사이드 CC를 통해서 테마파크와 레저 시설에 대한 조성도 최근에 그 주변에 또 레이크사이드 CC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권 주변에 또 이 삼성 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는 이 어떤 레저 시설에 대한 이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적어도 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7만 원 돌파 그리고 안착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이슈에 의한 반등이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흐름이 계속 좋았죠. 일단 최근 그리고 눌림목이 좀 나는데 오늘 반등세. 역시나 창의공항에 대한 매출, 이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향수와 화장품 면세점을 한 3개를 운영할 예정인데 일단 초년도에 연간 매출은 한 5,500억에서 6,0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4터미널이 개장하는 2017년에는 1조 5천억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좀 말을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 창의공항에서의 면세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실적 그리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가 모두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면세점 하나의 영업 가치가 이 정도 된다면 뭐 해볼만하다, 할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소비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와 샌디스크의 피소 소식 때문에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는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앞서서도 일본 전자업체인 도시바도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냈다고 하이닉스가 공시를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시장에서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이 후발 업체들이 부러움과 시기를 사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기술적으로는 좀 그동안 지지선들이 모두 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7,000원 이 지지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M게임인데 일단 지난해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약세가 좀 나왔죠. 하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영업 손실이 한 140억 정도 나왔는데 적자 전환 공시가 나왔고요. 매출액은 한 2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추가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지수상으로는 4,200원 가격대가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다이렉트로 4,200원을 붕괴시켜 버린다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의 폭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 실적 부진 때문에 오늘 급락하는 M게임 4,2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오늘 특징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 주셨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도 인사 나눠야겠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전문가 5분께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을 여쭤봤더니 이런 답을 주셨네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주 중반에 있을 18일, 19일 양일간 치러질 3월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크림반도 선거 이후지만 계속해서 관망 장세가 예상된다 하셨고요. 맨 밑에 줄 먼저 볼까요? 안상현 대리님도 눈치 보기 장세 지속 예상, 신규로 어떤 종목을 사기보다 좀 자제하고 홀딩 전략, 갖고 있는 종목만 쭉 그냥 들고 가는 압축 포트를 유지하자라는 의견 고수하고 계시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 종목별 대응력을 높이자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대외 불확실성이 또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FOMC 변수를 콕 집어주신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림반도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1920선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결국 이번 주 변곡점은 FOMC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양적 완화의 이제 축소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발언들이 좀 나오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 혹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이 이제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급부적으로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죠. 크림반도 사태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장기화로 접어들 경우에 어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제 무력으로 충돌을 할 경우에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900 지지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1900포인트를 근접할 경우에는 내수 소비재 위주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희승 사장님 어디 계단 같은 데 올라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소재 산업재 섹터도 잠깐 얘기를 하셨고 내수 소비주도 얘기를 하셔서 언제 이 섹터를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될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계단 이제 그만 올라가시고 네. 네, 얘기 다시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하이트 진로라던가 무학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생필품 쪽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수출주의 어떤 그 경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북한의 어떤 그 계속적인 위협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영향들도 이제 내수 쪽에 상당히 좀 계속 그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작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그 뭐 산업 생산이라던가 소비자 물가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도 어떤 추가 테이퍼링 쪽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그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부 종목들 뭐 하이트 진로라던가 무학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국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 뭐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곡물 가격 반등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전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당분간은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대외 변수 불안한 가운데 흐름 좋은 내수 소비재에 관심권을 두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요. F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른바 전약 수강 패턴 예측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이미 계속해서 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 글로벌 증시에서는 사실 그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업률이 6.5%까지 하락을 하고 물가 상승률 기준이 이제 2.5%로 지금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정도 수준이 좀 도달이 돼야 어떤 단순한 어떤 테이퍼링을 벗어나서 기준금리를 올린 어떤 적극적인 양적 완화 축소로의 정책 방향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기준금리를 당분간 좀 올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단계적인 축소 정도의 수준으로 좀 머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100%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 부분 따라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수출 경합이 상당히 좀 그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60% 이상이 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가까운 주변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시장이 사실 폭락 사태를 맞은 거는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이 이제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쏟아지면서 폭락 사태를 좀 맞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중국과 일본 이 주변국들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미국의 테이퍼링보다는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테이퍼링 속도 그 정도로 3월 FMC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큰 변수가 되겠느냐? 중국과 일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역전의 명수 코너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한 지가 한 30여 분에서 조금 더 지났죠. 그죠? 자, 지금 장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일단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 1920선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좀 강세가 이어지다가 변동성 구간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사태, 즉 대외 변수적인 요인들이 많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중국의 하이신철강이 조금 디폴트 됐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이신철강이 디폴트 됐다는 것은 이거는 회사, 그러니까 중앙은행 회사는 아니에요. 중앙정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국에는 그 사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있는데 중앙기업들은 지금 회사채가 점점 줄고 있는 쪽이고 회사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디폴트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 태양광 업체하고 차이나 하우리 솔라라고 그 태양광 업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중국의 하이신철강이 디폴트 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회사채 중에서도 개인 회사채들이 지금 디폴트 되고 있던, 즉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면서 그것을 채무 변제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중국을 크게 우려하는 쪽보다는 중국의 우려가 나올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림 자치공화국의 이제 주민투표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태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외적으로의 어떤 분위기 조성, 즉 유럽에서의 지금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 미국에서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영향은 조금 있겠죠. 왜? 지금 그와 관련된 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라보다는 좋은 영향 쪽의 어떤 관련 주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유럽이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번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월장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대북 리스크가 지금 3월장에서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을 급격하게 오르는 쪽보다는 시장은 여기서는 조금 횡보나 그 다음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짚어드릴 역전의 5장 역전을 좀 소개해드릴 이슈는요. 자, 바로 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여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 부분이 되겠죠. 이 얘기가 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장기화된 조짐이 좀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가 좀 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제재에 대한 또 반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겠다 하는 중단설, 즉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중단설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이슈만으로도 지금 셰일가스 부분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부각되는 게 뭐냐면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체 에너지들이 최근까지 힘을 못 좀 썼어요. 그러니까 자, 태양광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자, 그때 한참 몇 년 전이죠. 2-3년 전에 굉장히 좀 붐을 이루다가 결과적으로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니까 가격 하락적인 측면이 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대체 에너지들이 어떤 지금 이제 그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재무 구조가 좀 개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망할 회사는 망하고 지금 치킨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보통 이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대체 에너지 개발이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주안점으로 담는다면, 자, 이제 셰일가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요. 자, SH에너지 화학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H에너지화학이에요.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죠. 낙폭이 컸었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차트가 빨리 안 바뀌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릴게요. SH에너지화학은 지금 셰일가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세아제강이 있죠. 또 세아제강이 이 가스관 운송, 그 다음에 즉 세아제강이 이런 여러 가지 셰일가스 관련해서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쪽이 지금 관련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강에서 하나 더 있죠. 휴스틸. 휴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셰일가스 관련주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로코리아인데요. 자, SH에너지화학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죠?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긴 행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여간의 행보 구간. 즉, 이 선이 어떤 선인지 지금 정확하게 명확히 보이시죠? 자, 요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요쪽 부분인데, 요것이 강한, 지지대였어요. 전에는 분명히 강한 지지대였는데, 지금은 요게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저항대로 약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대는, 자, 여기가 지지를 늘 받아왔던 구간인데, 요걸 살짝 깨고 내려오니까, 요게 저항대가 됐어요. 물론 이전에도 요게 저항대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슈상이라든가 거래량, 최근에 와서 갑자기 거래량들이 조금 수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체크해 보시면, 거래량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이슈를 받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아제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들을 하나하나 녹여가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세아제강, 자, 세아제강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각도, 즉 예각을 세우고 있죠. 자, 이 예각을 세우고 있는데 세아제강이 단지 찝찝한 게 있어요. 큰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또 하나는 자, 이 저항대에서 밀려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찝찝하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틸 마찬가지입니다. 휴스틸은 추세선상을 아직 꺾고 있지를 못해요. 그죠? 추세선 자체를 아직 꺾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신다면 휴스틸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상승을 했으나 이 추세선이 돌파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는 부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자, 하이로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로코리아도 크게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서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이로코리아는 여기서 블록딜이 발생을 했어요. 자, 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블록딜이 발생한 자리가 딱 보이죠, 그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지금 블록딜 발생하고 난 이후에 계속 우상향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하이로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전혀 수반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잡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각기법을 녹여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종목은 바로 SH에너지화학입니다. SH에너지화학인데, 자, 셰일가스 대장주라고도 불렸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장기간에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즉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H에너지화학은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부각이 될 때마다 당연히 계속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조정의 폭을 충분히 겪고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즉 거래량 수반과 동시에 상승의 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 가격이 84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잡으셔도 지지선 부근이죠. 이 가격대에서 잡으셔도 충분하고, 목표가는 일단 980원까지 정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죠. 손절가는 역시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을 꺾고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면 810원입니다. 이 810원을 터치 안 하는 한 들고 가는 전략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요렇게 전략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많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 점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제부터 이 역전의 명수 코너를 진행할 때 이슈,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절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공개 방송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30분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온 종목이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어떤 수익을 줄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도 접속하셔서 많은 힌트 얻어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고요. 앞으로 조금 더 알찬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림반도 주민투표 결과 보고도 코스피가 1920선 중반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하락 반전됐는데요. 드래곤플라이, M게임 등 이른바 게임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 소식 이후에 두 자릿수대로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엔터주도 오늘 급락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왔던 엔터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두 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코스닥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피소 소식 때문에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출발지시와이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